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덕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그 말이 딱 제 짝이었어요. 천장에 붙박인 희미한 달빛을 멀거니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방문 손잡이가 찰칵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새벽에 누구일까? 아들 녀석은 술에 취해 들어오면 제 방으로 곧장 쓰러져 자기 바빴고, 며느리는 제 그림자도 밟기 싫어하는 아이였으니 제 방에 볼 일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노려보는데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열렸어요.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가느다란 실루엣. 제 며느리 조다연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제 얼굴도 잘 마주치지 않던 아이였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밥 먹을 때나 겨우 얼굴 한번 보는 게 전부였지요. 그런 애가 이 새벽에 제 방에는 대체 무슨 일일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지도 못한 채 그저 눈만 끔뻑이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며 질끈 깨문 입술이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파르르 떨리는 어깨까지. 온몸으로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요. 어머님. 목소리는 또 어찌나 잠겨 있던지 모기 소리만 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을 기다렸어요. 아이는 제 침대 맡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혀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아이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머님, 빨리 도망가세요. 도망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며느리의 두 눈에서는 기어이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꽉 붙잡았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세던지 뼈마디가 다 아릴 지경이었어요. 태식 씨가 오늘 사람들을 부를 거예요. 어머님 데려갈 사람들이에요. 어서요. 다연이는 그 말만 남기고는 제가 무어라 물어볼 틈도 없이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아이가 제 방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이내 세상은 다시 깊은 정적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기고 간 말, 도망가세요. 사람들을 부를 거예요. 그 몇 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을 돌았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시어머니 같았으면 저 애가 미쳤나 하고 넘겼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제 평생의 감이 수십 년 장사하며 다져온 눈치가 이건 절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절박한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옷장으로 다가가 가장 두툼한 외투를 꺼내 입고 서랍을 열어 구석에 숨겨두었던 비상금 봉투와 지갑을 꺼내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휴대폰도 잊지 않고 챙겼지요. 제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서랍을 여닫는 소리마저 온 집안에 울리는 것 같아 몇 번이나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짐을 챙기는 그 짧은 순간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아들 태식이가 제 국밥집으로 찾아왔던 그날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50년 넘게 제 청춘을 바친 곳이었지요. 남편과 함께 시작해서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는 저 혼자 억척같이 지켜온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곳에 어느 날 훤칠하게 차려입은 아들 녀석이 나타나 다짜고짜 가게를 그만두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엄마, 이제 쉴 때도 됐잖아요. 그깟 국밥집 이제 그만하고 아들한테 맡겨요. 맡기다니? 너가 국밥을 끓일 줄이나 알아? 아니,
이 건물이랑 가게랑 싹 다 정리하고 현금으로 쥐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요즘 누가 이렇게 힘들게 장사해요? 편하게 아들 집에 들어와서 사시라고요. 저는 그때 단칼에 거절해야 했습니다. 아직은 내 힘으로 할 만하다. 네 사업은 네 힘으로 해야지. 하고 매몰차게 돌려보냈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번듯한 회사 한 번 못 들어가고 매번 사업을 한다며 돈을 가져다 쓰기 바빴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안쓰러운 제 자식이었어요.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설득하는 아들의 성화에 이 나이에 언제까지 일할 수 있겠나 하는 제 스스로의 나약함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서류는 복잡하니까 인감만 주면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아들 못 믿어요? 그 말에 인감 도장을 넘겨준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가게와 건물을 처분한 목돈이 통장으로 들어오자 태식이는 그날로 제 통장과 도장을 자기가 관리하겠다며 가져가 버렸어요. 엄마, 이런 큰 돈은 위험해서 안 돼요.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세요. 아들이 매달 용돈 두둑하게 챙겨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렇게 저는 평생을 일군 재산을 아들 손에 넘기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들 말대로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집은 제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현이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태식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요. 어쩌다 마주치면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 아이템이 아주 괜찮아요. 초기 투자금만 좀 있으면 대박 날 텐데. 내 통장에 넣어준 돈도 있지 않니? 아이고, 엄마. 그건 사업 자금이 아니라 생활비죠. 그걸 어떻게 써요? 엄마 돈은 따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보태줘요. 그런 식으로 타간 돈이 얼마인지 셀 수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식이가 거실에서 무언가 열심히 보고 있기에 다가가 보니 으리으리한 요양시설 안내 책자였어요. 제가 다가가자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공기도 좋고 시설도 최신식이라던데. 요양시설은 왜? 아니,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희랑 이렇게 답답하게 있는 것보다 친구분들도 사귀고 편하게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라도 녀석의 속내를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웃기지 마라. 내가 아직 두 발로 멀쩡히 걷는데 어딜 보내려고. 너는 엄마가 짐이라도 되니? 제 말에 녀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웃으며 책자를 치웠어요. 에이,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지. 싫으면 말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불과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태식이가 다급한 얼굴로 제 방에 들이닥쳤어요. 엄마 명의로 된 은행 계좌 비밀번호 전부 알려줘요. 내가 한꺼번에 관리해야겠어. 그건 왜? 네가 관리하는 통장 말고도 내 비상금 통장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엄마가 뭘 안다고 이걸 쥐고 있어요. 그러다 전화 금융 사기 같은 거 당하면 어쩌려고. 아들이 관리하는 게 100번 맞아. 그 녀석은 거의 겁박에 가까운 말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유일한 보험이었습니다. 제 완강한 태도의 녀석은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 진짜 답답하네. 그거 결국 다 내 돈 될 거잖아. 네 돈이 아니라 내 돈이 될 돈이라고. 그걸 왜 그렇게 악착같이 쥐고 있는데. 네 돈이 아니라 내 돈이 될 돈.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 우리 아들은 내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저 그 돈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관리인에 불과했구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도망가라는 며느리의 절박한 외침과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태식이가 부른다는 사람들. 그들이 저를 어디로 끌고 갈지는 불보듯 뻔했어요. 아들이 보여주던 그 외딴 요양시설,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곳일지도 모르지요. 한번 그들 손에 끌려가면 저는 꼼짝없이 갇혀서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들 내외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하는 몇 걸음이 천리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발장에서 가장 편한 운동화를 꺼내 소리나지 않게 구겨 신고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푸는데 손이 덜덜 떨려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어요. 찰칵.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잠옷 속으로 파고들며 정신이 번쩍 들게 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 얼굴, 며느리 얼굴, 제가 살던 이 집. 그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와 큰 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그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아들의 소나기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참을 뛰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을 때였어요. 저 멀리 제가 나온 아파트 단지 입구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조금만 망설였더라면 저는 지금 저 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찢는 듯 아파왔지만 그보다 더한 공포가 저를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을 때 저는 낡은 상가 건물 뒤편의 어두운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대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이보다 더 막막하고 처절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한밤중에 잠옷 바람으로 도망쳐 나와야 하는 이 기막힌 신세라니요. 헛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몸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젖은 옷을 파고들자 오한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길바닥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얼어 죽거나 혹은 아들 녀석이 보낸 사람들에게 발각되거나 둘 중 하나일 테지요. 저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4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제가 기댈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국밥집 하나만 바라보며 억척같이 살 때 바로 옆 가게에서 과일 장사를 하며 저와 청춘을 함께 보낸 친구 영숙이. 지금은 장사를 접고 아들 내 집 근처 빌라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지만 영숙이라면 이런 저를 내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큰 길로 나와 지나가는 택시를 다급하게 잡아 세웠습니다. 행선지를 말하고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백미러로 비친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핏기 없는 얼굴, 공포에 질려 잔뜩 겁을 먹은 눈동자까지. 택시 기사님이 흘깃흘깃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제 몰골에 대해 설명할 기력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일 없는 척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혹시나 뒤따라오는 차는 없는지, 아들 녀석이 벌써 손을 쓴 건 아닌지,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영숙이네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택시 기사님께 현금으로 요금을 치르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혹시 모를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낯선 동네의 새벽 공기는 제가 도망쳐 나온 그곳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층에 있다는 친구의 집을 찾아 계단을 오르는데 쿵쾅거리는 제 심장 소리가 온 건물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저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이 새벽에 이런 몰골로 찾아온 저를 보고 친구가 얼마나 놀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곳도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제가 주소를 잘못 찾아왔나 싶어 불안해질 무렵 인터폰 너머로 잔뜩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영수가 나야. 덕순이. 제 목소리를 확인한 순간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옷 위에 가디건만 대충 걸친 영숙이는 저를 보자마자 입을 떡 벌리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 임덕순. 이게 무슨 꼴이야? 너 왜 이래? 영숙이는 제 팔을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들이고는 현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디서 맞았어? 아니, 사고라도 당한 거야? 그 잘난 아들 녀석은 어쩌고 너 혼자 이 새벽에 이 꼴로.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영숙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어 감정이 조금 진정되자 영숙이는 저를 부축해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얼음장 같던 손이 조금씩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아들네 집에 들어간 이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영숙이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숙이는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내가 그놈 장태식이 그거 처음부터 싹수가 노랗다고 했지. 너가 가게랑 건물이랑 다 정리해서 들어간다 할 때 내가 뜯어 말렸잖아. 너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을 왜 그냥 갖다 바치냐고. 저런 몹쓸 놈을 봤나. 영숙이는 제 아들 녀석을 자기 자식인 양 그놈이라고 부르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르지만 영숙이의 분노는 온전히 저를 위한 것이었기에 오히려 위로가 되었어요. 제 편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끝없는 절망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쉬어. 저놈이 너 가출 신고라도 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당분간은 밖에 나가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있어야 해. 알았지? 영숙이는 안방에 딸린 작은 방을 저에게 내주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친구가 내어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니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푹신한 이불 속에 몸을 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다연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를 도망치게 한 것을 아들 녀석에게 들키기라도 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대체 태식이가 왜 저에게 이런 끔찍한 짓까지 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번호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무사하다. 혹시라도 태식이가 며느리의 휴대폰을 감시하고 있을지 몰라 일부러 짧고 무뚝뚝하게 보냈어요. 답장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생존 사실만이라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을까 진동 소리에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낯선 번호로 온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 폰 아니에요. 다연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숙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영숙이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그럼 그렇지. 며느리가 제정신이 박힌 애였구나. 너가 그동안 며느리 흉을 볼 때도 나는 다르게 봤어. 걔 눈빛이 슬퍼 보였거든.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저는 곧장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지 않아 다연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주변의 소음을 보니 집 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는 괜찮은 거니? 태식이한테 무슨 일 당한 건 아니고. 제 물음에 다연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한참 만에 겨우 울음을 그친 며느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태식 씨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아들 태식이는 몇 년 전부터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며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다고 해요. 제가 모르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그 중에는 아주 질이 나쁜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태식 씨가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집에 모시자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효도하는 셈치라며 윽박지르기만 했어요. 제가 반대하면 아이한테 해코지할 것 같아 무서워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협박했고 급기야는 태식이의 신체 포기 각서까지 받아냈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태식이는 마지막 수단으로 제 재산을 통째로 가로챌 계획을 세운 것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방법을 알려줬대요. 어머님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시설로 보내라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 처분 권한을 아들인 자기가 넘겨받으면 그걸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새 출발을 하라고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 그 말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재산을 탐내는 수준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던 겁니다. 제 아들이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도 그 사채업자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그 사람들 손에 넘어가면 어머님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께 무슨 죄가 있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다연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늘 퉁명스럽게만 굴던 며느리. 저는 그 아이가 저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아이 역시 아들 녀석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겁니다. 공포 속에서 저를 향한 최소한의 양심과 연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아가. 아니다, 다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상상도 하기 싫구나. 너의 그 용기,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어머님. 일단 너는 몸조심하거라. 태식이 앞에서 절대 티내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해. 그리고 이 전화기는 어떻게 구한 거냐? 예전에 쓰던 건데 몰래 개통해서 숨겨두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역시 며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야무지고 현명한 아이였습니다. 알겠다. 이제부터는 이 전화로만 연락하자꾸나. 태식이가 이상한 낌새를 보이거나 무슨 계획을 꾸미는 것 같으면 즉시 나에게 알려주렴.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 내 재산, 그리고 너와 내 손주까지. 내가 다 되찾고 지켜낼 것이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다연이도 조금은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명료해졌어요. 슬픔과 배신감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어요.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고 잿빛 하늘을 뚫고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영숙이네 집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저는 앞으로의 싸움을 위해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어 갔어요. 아들 장태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채업자들. 그들은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어야지요. 시장 바닥에서 50년 넘게 구르며 배운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정에 기대고 혈연에 기대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법과 증거, 그리고 돈의 힘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제 편이 되어줄 든든한 법적 조력자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며 선뜻 소개해주겠다고 나섰어요. 내 아들 친구인데 아주 젊고 패기가 넘치는 친구야. 이름은 김민철이라고. 큰 로펌에서 일하다가 얼마 전에 독립해서 자기 사무실을 차렸는데 실력 하나는 확실하다고 하더라고. 특히 이런 복잡한 재산 분쟁 사건에 아주 머리가 비상하대. 솔직히 젊은 변호사라는 말에 조금 미덥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연륜 있는 변호사가 더 낫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무언가를 가릴 처지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영숙이의 안목을 믿기로 했습니다. 영숙이는 곧장 그 김민철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았고 저희는 다음 날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외출을 위해 영숙이의 옷 중에서 가장 점잖고 단정해 보이는 옷을 빌려 입고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니 제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냥꾼이 될 작정이었습니다. 김민철 변호사의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아주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를 맞이한 김 변호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앳된 얼굴이었지만 단단한 눈빛과 다부진 태도에서 똑똑하고 신뢰감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는 저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영숙이에게 했던 것처럼 아들 내 집에 들어간 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김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에 무언가를 빠르게 메모하며 경청했어요.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 아들의 빚 문제, 그리고 저를 시설에 보내려 했던 끔찍한 계획까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꾸민 계획들은 하나하나가 다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증거만 확실하게 확보한다면 아드님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증거라. 제가 가진 거라고는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뿐인데요. 그것도 녹음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에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증거는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어머님 자신입니다. 아드님은 지금쯤 어머님이 실종되었다고 혹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닐 겁니다. 그 모든 거짓말들을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어머님께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가더니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그려져 있는 듯 했어요. 우선 어머님 명의로 된 모든 금융 자산을 즉시 동결시켜야 합니다. 아드님이 더 이상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손댈 수 없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님의 가족 중에 은행에 다니는 분이 계시면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여동생의 딸, 그러니까 저에게는 조카가 되는 혜진이. 어릴 때부터 저를 유난히 잘 따랐고 지금은 국내 최대 은행 중 한 곳에서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아주 똑 부러지는 아이였습니다. 있습니다. 제 조카가 은행 지점장으로 있어요. 잘 됐군요. 지금 바로 연락하시죠. 자초지종을 설명하시고 어머님 명의의 모든 예금,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최근에 아드님, 장태식 씨가 어머님의 재산에 손을 대려 한 흔적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아드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연락에 놀란 것도 잠시 자초지종을 들은 혜진이는 수화기 너머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뭐라고요? 태식이 오빠가. 그 인간이 정말 미쳤군요.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당장 처리할게요. 이모 명의로 된 모든 계좌, 제가 책임지고 아무도 손댈 수 없게 꽁꽁 묶어둘게요. 그리고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샅샅이 뒤져서 보고 드릴게요. 이모는 아무 걱정 마시고 몸만 잘 챙기고 계세요. 믿음직한 조카의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게는 아직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를 바라보자 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훌륭합니다. 첫 번째 방어벽은 성공적으로 세운 셈이네요. 다음은 내부 정보를 책임져줄 정보원이 필요합니다.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 며느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군요. 네, 며느리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몰래 쓰는 전화기도 있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분입니다. 며느님께는 지금부터 아드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통화 내용은 물론이고 혼잣말이나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까지. 가능하다면 녹음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어머님 재산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다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위임장이든 계약서든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적의 동태를 알아야 우리가 다음 작전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김 변호사의 지시는 체계적이고 명확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그는 하나씩 무기를 점검하고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따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내 김 변호사가 지시한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라는 짧은 답장이 곧바로 돌아왔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을 며느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지금은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드님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장을 날릴 차례입니다.
김 변호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할 겁니다. 제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임덕순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장태식 씨가 임덕순 씨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요. 그걸 받으면 태식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길길이 날뛰겠죠.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노리는 겁니다. 그 내용 증명은 아드님에게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다. 법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실수를 유발하게 만드는 미끼가 될 겁니다. 그의 반응이 격해질수록 며느님께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더 많아지겠지요. 모든 계획을 듣고 나니 막막하기만 했던 눈앞에 희미하게나마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곁에는 든든한 친구 영숙이가, 은행에는 조카 혜진이가, 그리고 적진에는 며느리 다연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을 이끌어줄 영리한 지휘관, 김민철 변호사까지. 저는 저의 군대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김 변호사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인생 전부를 걸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 변호사는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믿음직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영숙이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질녘 노을이 유난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곧 시작될 치열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김민철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다음 날 오후 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조카 혜진이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무척이나 흥분과 통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모, 대박. 방금 전에 태식이 그 인간 은행에 다녀갔어요. 뭐라고? 그놈이 은행에는 왜? 벌써 무슨 낌새라도 챈 거냐? 아니요, 전혀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떼놓은 당상이라는 얼굴로 왔더라고요. 뻔하죠. 이모 명의로 된 5년 만기 정기예금 해지하려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제일 금액이 큰 걸로요. 와, 제가 어제 밤새 전산 처리해서 지급정지 걸어두지 않았으면 정말 눈 뜨고 코 베일 뻔했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혜진이의 이야기는 한편의 통쾌한 드라마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한가한 시간에 아들 태식이가 아주 거만하고 당당한 태도로 은행 VIP 창구로 직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대기표도 뽑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창구에 서류 뭉치를 턱 하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리를 꼬고 앉아 창구 직원에게 턱짓으로 명령하듯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임덕순 씨 아들인데요. 이 정기예금 오늘자로 중도 해지 좀 해주세요. 현금으로 바로 인출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창구 직원이 본인이 아니면 해지가 불가능하며 위임 서류가 있어도 본인과 통화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정중하게 설명하자 이 녀석은 품 안에서 위조한 게 틀림없는 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꺼내 보이며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 답답하네. 여기 위임장이랑 인감 다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런다고요. 하나뿐인 아들이 대신 왔다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뻔뻔한 거짓말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둘러댔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혜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그 은행에서 가장 깐깐하고 철두철미하기로 소문난 원칙주의자 지점장이었어요. 혜진이는 직원의 호출을 받고 일부러 천천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직접 창구로 나갔고 태식이와 마주쳤습니다. 태식이는 혜진이를 보고는 아주 반가운 척을 하며 아는 체를 했다고 해요. 혜진이 아니야? 너 여기 지점장이었어? 이야, 출세했네. 잘 됐다. 얘기 좀 해봐. 엄마 수술비 때문에 급하게 왔다는데 저 아가씨가 자꾸 안 된다잖아. 너가 지점장이면 얘기가 좀 통하겠지. 빨리 처리 좀 해줘. 나 바쁜 사람이야. 혜진이는 그런 태식이를 위아래로 싸늘하게 훑어보며 아주 사무적이고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태식 오빠, 미안하지만 그 예금은 해지할 수 없어. 어제부로 이모님 명의의 모든 계좌는 어떠한 대리 거래도 불가능하도록 지급정지 처리가 완료되었거든. 이모님께서 직접 아주 건강하고 명료한 정신으로 요청하신 사항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이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오르며 표정이 싹 굳어지는 게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아주 볼만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뭐, 엄마가 직접? 그럴 리가 없어. 지금 엄마가 어떤 상태인데. 너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서 멋대로 남의 재산을 묶어놓고 말고야. 너 지금 당장 이거 안 풀어. 나는 지점장으로서 내 고객인 이모님의 요청을 처리했을 뿐이야.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모님께 직접 여쭤보는 게 순서 아닐까? 그리고 여기는 은행이야. 더 이상 은행 업무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면 영업방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 혜진이의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에 태식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부들부들 떨며 씩씩거리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며 두고 봐. 이것들아. 라고 쌍욕을 하고는 도망치듯 은행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혜진이는 그 모든 상황이 담긴 은행 내부 고화질 CCTV 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확보해 두었다고 덧붙였어요. 아들 녀석이 제 재산을 명백히 빼돌리려 한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잡힌 순간이었습니다. 통쾌하구나. 정말 잘했다, 혜진아.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맙다. 머려 이모.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 인간 아마 보통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모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을 테니까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모. 절대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혜진이와의 통화는 제게 100만 대군을 얻은 듯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공격이 아주 성공적으로 그리고 통쾌하게 먹혀 들어간 셈이었지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김민철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불은 지펴졌습니다. 은행에서의 실패로 이미 한 번 충격을 받은 태식이가 변호사의 이름으로 날아든 경고장까지 받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상상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늦은 밤 며느리 다현이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어요. 녹음 파일 보냈어요. 소리가 클 수 있으니 조심해서 들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영숙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다현이가 보내온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귀를 찢을 듯한 태식이의 고함 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임덕순 법률 대리인 김민철? 웃기지 말라 그래. 이게 다 너가 한 짓이지. 너가 엄마한테 연락해서 이딴 걸 사주해서 보내게 만든 거 아니야. 아마도 우편함에 꽂힌 내용 증명을 막 받고 난 직후인 것 같았습니다. 배경으로 며느리의 희미한 흐느낌 소리와 쨍그랑 하고 무언가 유리가 부서지는 듯한 파열음이 함께 들려왔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믿어줘요. 몰라. 모르는 인간이 왜 그렇게 벌벌 떨어?
너 지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빨리 불어. 엄마 어디 있는지 너 알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빨리 말 안 해. 태식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모른다고 부인해도 그의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 며느리를 몰아세우던 태식이는 이내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채업자에게 거는 전화인 것 같았어요. 그 녀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비굴하고 아첨하는 목소리로 돌변했습니다. 아, 예, 회장님. 접니다. 장태식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굵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 묻는 듯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예. 아닙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시다시피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서 절차가 조금 복잡해져서 그렇지. 곧 다 해결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호사 나부랭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일을 좀 방해하는데 이것도 제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떤 놈입니까? 회장님께 빌린 돈의 몇 배로 아주 두둑하게 갚아드릴 테니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는 영숙이와 눈을 마주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고 있지도 않은 돈을 몇 배로 갚겠다고 허풍을 떠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과 연민마저 밀려왔어요. 저 아이가 어쩌다 저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사채업자와의 통화가 끝나자 태식이는 다시 며느리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일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어. 너 내일 당장 집안에 있는 엄마. 짐 싹 다 뒤져. 혹시 비상금을 숨겨뒀거나 다른 통장이나 도장을 숨겨둔 곳이 있는지 샅샅이 찾아내. 바닥까지 다 뜯어서라도 찾아내란 말이야. 알았어? 녹음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영숙이는 옆에서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저런 천하의 몹쓸 놈. 저건 자식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다연히 걔는 괜찮으려나 몰라. 저러다 맞기라도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저놈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어. 괜찮을 겁니다. 다연히 생각보다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저놈이 저렇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곧바로 연락해 녹음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하고 냉철했어요. 예상했던 반응 그대로군요. 아주 좋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은행 돈줄은 막혔고 정체 모를 법률 대리인에게서는 서슬퍼런 경고장이 날아왔고 뒤에서는 사채업자들이 계속해서 압박해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실수를요.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기다리는 겁니다. 아드님이 제 발로 우리가 파놓은 덫에 걸려들 때까지요. 며느님께는 아드님의 요구대로 어머님 방을 뒤지는 척이라도 하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잘 못 찾겠으니 당신이 직접 해보라며 아드님이 직접 방을 뒤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어머님 방에 미리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로 녹화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절도 및 주거침입에 아주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될 겁니다. 김 변호사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했습니다. 아들 녀석의 모든 행동과 심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꿰뚫어보고 한 발 앞서 그물망을 쳐놓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해 김 변호사의 작전을 전달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덧붙여서요.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영상은 제 방 서랍장 위에 놓인 낡은 액자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카메라 각도로 촬영된 듯 했어요. 영상 속에서 며느리는 제 옷가지를 마지못해 뒤적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등 뒤에서 지켜보던 태식이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에이, 비켜. 너처럼 해서 어느 세월에 찾아. 내가 직접 한다. 태식이는 며느리를 거칠게 밀치고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을 전부 열어젖혀 옷들을 바닥에 쏟아내고 침대 매트리스까지 들어올려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장롱 깊숙한 곳의 앨범과 낡은 편지들까지 모조리 끄집어내 한 장 한 장 샅샅이 훑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잡는 형사처럼 혹은 먹이를 찾는 굶주린 짐승처럼. 그 영상 속에는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눈이 먼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힌 괴물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차마 그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으로 결정적인 증거는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제가 쥔 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내온 영상 파일은 제 아들 장태식이라는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물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미의 방을 미친 듯이 뒤지는 그 모습은 제 기억 속에 있는 어릴 적 아들의 모습과 겹쳐지며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차갑게 식게 만들었어요. 슬픔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저건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괴물일 뿐이었지요. 저는 영상을 확인한 즉시 김민철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우리는 다음 작전을 위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영숙이네 집 거실, 낡은 식탁 위에 김 변호사의 스피커폰을 올려두고 저와 영숙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이 영상은 아드님의 절도 미수 및 주거 침입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녀석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왕 시작한 싸움, 녀석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젊은이다운 패기와 냉철함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드님을 움직이는 또 다른 축, 바로 사채업자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드님과 사채업자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EJ 전술이지요. 사채업자들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 무서운 사람들과 직접 엮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숙이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그들의 귀에 독을 흘려 넣을 겁니다. 아드님, 장태식 씨가 그들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의 씨앗을 심는 거지요. 김 변호사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일회용 선불폰을 하나 구해서 사채업자에게 익명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고 제안했어요. 그를 자극할 만한 아주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담아서요. 메시지 내용은 제가 직접 작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회장님, 장태식이가 요즘 주변에 어머니 재산 곧 정리된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돈으로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조용히 해외로 도망갈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마시고 그놈이 가진 거라도 있을 때 빨리 회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영숙이는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 위험한 불장난이 아닐까 싶었지만 그 효과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 예민하고 잔인한 그들이 이런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렇게 되면 태식이는 사채업자들에게 더 심하게 시달리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도요. 그렇게 되면 녀석은 이성을 잃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사채업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문서를 위조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녀석의 목을 조를 또 다른 밧줄이 될 겁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독사를 잡으려면 그보다 더 지독한 독을 사용해야 하는 법이었어요. 다음 날 영숙이의 도움을 받아 시내 변두리에 있는 작은 휴대폰 가게에서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선불폰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보내준 문자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서 며느리를 통해 알아낸 사채업자의 번호로 전송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치 위험한 폭탄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미끼는 던져졌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아들 녀석을 완벽하게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녀석이 저를 치매 걸린 늙은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야 제가 뒤에서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아주 위험하지만 꼭 필요한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영숙이와 함께 제가 살던 동네의 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허름하고 낡은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일부러 빗지 않아 부스스한 모습으로요. 그곳에는 저와 안면이 있는 노인들이 몇몇 있었고 그 중에는 아들 태식이와도 가깝게 지내는 박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태식이의 귀에 들어갈 터였습니다. 노인정에 들어서자 저를 알아본 몇몇 분들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덕순이 언니 아니야? 그동안 어디 갔었어? 아들 태식이가 언니 없어져서 애타게 찾고 다니던데. 저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이제 와요? 나 한참 기다렸잖아. 오늘 국밥 재료는 다 사왔어요? 제 말에 노인정 아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한 눈으로 저와 영숙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영숙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팔을 부축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언니, 정신 좀 차려봐. 여기는 시장이 아니고 노인정이야. 그리고 형부는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자꾸 찾아. 시끄러워. 우리 양반 안 죽었어. 당신이 뭔데 우리 양반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저는 영숙이의 손을 뿌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완벽한 연기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쯧쯧, 저 양반이 결국 치매가 단단히 왔구먼. 아들 태식이가 마음고생이 심하겠다. 저런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면. 특히 박씨 할머니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연민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야, 박씨. 정신 좀 차려봐. 태식이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얼른 집으로 들어가. 응. 저는 박씨 할머니의 손을 획 뿌리치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노인정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영숙이는 사람들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제가 잘 모시고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저를 끌고 나왔어요. 노인정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박씨 할머니가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 태식이에게 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영숙이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와 영숙이는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어요. 덕순아, 너 배우 해도 되겠다. 이야, 내가 아는 임덕순이 맞나 싶었네. 눈빛이며 목소리며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이 정도 연기쯤이야. 시장 바닥에서 진상 손님들 상대하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웃고는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제 자신을 망가뜨려야만 아들을 이길 수 있다는 이 현실이 서글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틈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연기가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박씨 할머니에게 전화를 받은 태식이는 아주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꺼봐요. 제가 뭘 했어요. 우리 엄마 지금 제정신 아니라니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러고 있으니 제가 빨리 모셔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 시설로 보내든 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겠어요. 이 녀석은 제가 정말로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뒤에서 변호사를 사고 계좌를 동결시키고 사채업자를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이제 녀석은 자기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녀석을 파멸로 이끌게 될 터였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덫을 밟기만 기다리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노인정에서 벌인 치매 노인 연극의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들 태식이는 제가 정말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저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그것은 녀석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였고 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던져놓은 또 다른 미끼, 즉 사채업자에게 보낸 익명의 문자 메시지 역시 아주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개의 덫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태식이를 벼랑 끝으로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다연이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짜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그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라니? 사채업자들이 말이냐? 네. 험악하게 생긴 남자 2명이 와서 지금 태식 씨랑 거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문을 잠그고 방에서 몰래 전화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 저는 다연이를 진정시키며 위험하니 절대 나가지 말고 통화 내용이라도 최대한 녹음해 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다연이에게서 짧은 녹음 파일과 함께 방금 갔어요. 저는 괜찮아요. 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파일에는 거칠고 위협적인 남자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야, 장태식. 너 요즘 아주 소문이 안 좋더라. 어머니 재산 정리해서 해외로 튄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야? 아, 아닙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회장님을 배신하겠습니까? 태식이의 목소리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비굴하고 처절하게 변명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제 심정은 참으로 복잡했어요. 시끄러워. 그럼 돈은 언제 갚을 건데? 내 어미가 치매라며? 그럼 일 처리가 더 쉬워진 거 아니야? 병원에 쳐넣고 재산 정리하면 끝나는 걸 뭘 그렇게 질질 끌고 있어. 우리가 웃음이야? 아닙니다. 지금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다음 주까지 원금의 절반이라도 입금 못하면 너는 그 잘난 다리 하나로 못 걸어 다닐 줄 알아. 그리고 네 마누라는 밤길 조심해야 할 거다. 알았어? 협박과 욕설이 섞인 대화가 끝나고 무언가 쿵하고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녹음은 끝이 났습니다. 다연이에게 확인해 보니 그들이 거실에 있던 고급 양주를 벽에 집어 던져 박살을 내고 갔다고 합니다. 태식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고 해요. 이제 녀석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녀석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고 결국 녀석은 돌이킬 수 없는 무리수를 두고야 말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태식이는 결국 서류를 위조하는 데까지 손을 댔습니다.
며느리 다연이는 며칠 뒤 태식이 서재 컴퓨터에 남겨두고 간 파일들을 발견하고는 저에게 몰래 사진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그 파일들 속에는 기가 막힌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가짜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제가 평생 운영했던 국밥집 건물과 땅을 이미 처분한 것처럼 꾸며놓은 것이었어요. 매수인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는 법인으로 되어 있었고, 거래 금액은 실제 시세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채업자들에게 곧 이만큼의 돈이 들어온다고 보여주기 위한 속임수였겠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은행 계좌의 잔액 증명서까지 위조해 두었어요. 지급 정지가 걸려 실제로는 인출이 불가능한 통장이었지만 마치 수십억 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숫자를 바꿔놓은 겁니다. 저는 다연이가 보내온 사진들을 즉시 김민철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어요. 걸려들었군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드님은 지금 자기 무덤을 아주 열심히 파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님. 김 변호사의 말대로였습니다. 태식이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폭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폭주의 정점은 며칠 뒤 법원을 통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로부터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어머님, 방금 법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드님, 장태식 씨가 어머님에 대한 실종 선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실종 선고라니요. 살아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정신 이상자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아예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 취급하려 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슬픔과 허무함이 제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행위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재판이 언제입니까?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어 묻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15일입니다. 아마 아드님은 그 재판에 어머님의 치매를 입증할 만한 가짜 증거들과 증인들을 내세울 겁니다. 어머님이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치 못해 스스로 실종되었다는 주장을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슬퍼할 시간도 분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스스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한 셈이었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킬 처형대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 또한 그 무대의 가장 극적인 주인공이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 제 아들의 가장 화려한 파티에 등장해 주는 것.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될 터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김 변호사에게 저는 제 평생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됐군요, 변호사님. 녀석이 제 무덤을 직접 팠으니 이제 우리가 흙만 덮어주면 되겠네요. 제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김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재판 당일 법정에서 아주 극적으로 등장해야겠습니다. 제가 아직 죽지 않고 아주 명석한 정신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제 아들놈과 세상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줘야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 한 조각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심판뿐이었습니다. 실종 선고 심판이 열리는 날 아침 일찍부터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무거운 구름이 제 마음처럼 도시 위를 낮게 떠다녔어요. 저는 그날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싸고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로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짙은 남색의 투피스 정장이었어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조명 냄새와 함께 잠들어 있던 옷이었지만 오늘 이 옷은 저의 갑옷이 되어줄 터였습니다.
영숙이는 그런 저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덕순아, 떨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그리고 김 변호사가 하늘에 있는 네 서방까지 모두 네 곁에 있어. 가서 그 못된 놈한테 똑똑히 보여주고 와. 너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말없이 영숙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억척같이 국밥을 말아 팔며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 인생. 그 아들이 오늘 법정에서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세상을 향해 외칠 예정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서글픈 희극이 아닐 수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모두 말라버렸으니까요. 법원에 도착한 저희는 아들 태식이의 눈에 띄지 않도록 김민철 변호사가 미리 마련해 둔 휴게실에서 조용히 대기했습니다. 잠시 후 김 변호사가 법정 쪽 상황을 살피고 돌아와 말했어요. 아드님이 도착했습니다. 아주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아주 슬프고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고 있더군요. 친척 몇 분도 증인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아마 어머님이 치매였다고 거짓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겠지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 녀석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저희는 휴게실에 있는 작은 스피커를 통해 법정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태식이 측 변호사가 청구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청구인 장태식은 피상속인이자 어머니이신 임덕순 여사께서 고령과 오랜 지병으로 인해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지난 5월 5일 갑자기 집을 나가신 후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바 이에 실종 선고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하나뿐인 아들로서 어머니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증인석에 선 아들 장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녀석은 미리 준비한 듯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울먹이며 연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급격하게 나빠지셨습니다.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더 잘 보살펴드렸어야 했는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나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디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제가 잘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녀석은 제가 노인정에서 했던 연기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쓴 가짜 일기장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제가 평소에 얼마나 정신이 혼미했는지를 입증하려 들었습니다. 이 녀석의 거짓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태식이의 연기가 절정에 달하고 재판장이 증거들을 검토하며 판결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민철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태식이 측 변호사가 황당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아니, 지금 무슨 이의를 제기한다는 겁니까? 김 변호사는 태식이와 그의 변호사를 차갑게 쏘아보며 법정 전체에 울리도록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종되었다는 당사자 임덕순 여사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저는 김 변호사의 신호에 맞춰 휴게실 문을 열고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법정의 무거운 뒷문이 열리고 제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또렷한 눈빛을 한 채 모습을 드러내자 법정 안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술렁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재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증인석에 앉아있던 아들 장태식. 이 녀석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의 눈과 제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모든 경멸과 분노를 담아 녀석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거냐? 제 나지막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로 책상을 내리치며 법정의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를 증인석으로 안내했고 저는 아들 녀석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아주 차분하게 재판장에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피고, 아니 청구인 장태식이 임덕순 여사님의 정기예금을 무단으로 해지하려다 실패하는 장면이 담긴 은행 CCTV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은행에서 행패를 부리는 태식이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저희가 장태식 씨에게 발송했던 내용 증명 사본입니다. 재산권 침해 시도를 중단하라는 경고였지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 내용 증명을 받은 장태식 씨가 자신의 아내를 협박하며 사채업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태식이가 저를 치매 노인이라 칭하며 사채업자를 속이는 비굴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증거입니다. 장태식 씨가 어머니의 방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돈이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집 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사채업자들을 속이기 위해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은행 잔고 증명서입니다. 모두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태식이의 얼굴은 점점 더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녀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온몸을 떨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김 변호사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청구인 장태식 씨의 아내이신 조다연 씨를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다시 열리고 며느리 다연이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증인석에 선 다연이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는 그동안 남편에게 당했던 가스라이팅과 협박, 그리고 이번 사건의 모든 전말을 눈물과 함께 하지만 아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어머니의 재산을 노렸는지, 사채업자들과 어떤 모의를 했는지, 그리고 자신과 아이를 어떻게 위협했는지.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이 재판의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증언과 증거 제출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은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 서류들과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태식이, 그리고 단호한 표정의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모든 상황은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아들 녀석이 저를 위해 준비했던 심판의 무대는 이제 온전히 그 자신을 위한 처형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제가 걸어 들어왔을 때 아들 장태식이의 얼굴에 떠올랐던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나 당황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자의 완전한 절망,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앉고 김민철 변호사가 강철 같은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일 때마다 녀석의 영혼은 한 겹씩 벗겨져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은행 CCTV 영상, 협박이 담긴 녹취록, 제 방을 뒤지는 영상,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진실을 쏟아내는 며느리 다연이의 눈물 섞인 증언까지. 그 모든 것은 녀석의 목을 옥죄는 단단한 밧줄이 되어 더는 숨 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심리가 끝나고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고지하며 패정을 선언했을 때 태식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재판장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였고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법정 경위 두 사람이 태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녀석이 갑자기 발악하듯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다 짜고 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치매가 맞아요. 저 여자한테 꼬드김을 당해서 저러는 거라고요. 내가 아들인데 내 말을 믿어야지 왜 저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마지막까지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지요. 법정 경위들이 녀석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에도 녀석은 저를 향해 원망과 악의가 가득 담긴 눈을 번뜩이며 외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다 엄마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 배신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녀석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더 이상 저런 말에 상처받을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이 제게 배신자라고 소리치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배신했던 과거를 바로잡는 것뿐이다. 라고요. 이 녀석은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 모독죄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긴급 체포되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들이 온 세상에 페류나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떨고 있는 다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저 아이를 지키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새로운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희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영숙이네 집에 모였습니다. 영숙이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김 변호사도 조카 혜진이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저를 기쁘게 한 것은 다현이와 제 손주의 얼굴에 번진 오랜만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식이가 구속되면서 녀석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가장 큰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소식은 며칠 뒤 김 변호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태식이가 어머니 재산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퍼지자 사채업자들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만약 태식이가 긴 시간 징역을 살게 되면 그들이 빌려준 돈은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더군다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언급되었으니 수사망이 좁혀져 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그 잔머리가 비상한 악당들은 아주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자수라는 이름의 제보를 한 것이지요. 그들은 태식이가 사용했던 차용증과 어머니 재산으로 곧 갚겠다고 약속했던 통화 녹취 파일 등을 들고 경찰서에 나타나 자신들도 장태식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저희도 장태식에게 속았습니다. 저놈이 곧 상속받을 막대한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걸 믿고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파렴치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선량한 대부업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놈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불법 추심과 협박을 일삼던 악당들이 하루아침에 선량한 피해자로 둔갑한 겁니다. 물론 그들의 불법 대부 혐의는 별개로 조사를 받겠지만 그들은 태식이의 사기 혐의를 입증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되어 줌으로써 자신들의 죗값을 조금이라도 깎아보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결국 태식이를 잡기 위해 우리가 놓았던 덫에 태식이를 물어뜯던 하이에나들까지 스스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태식이의 혐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는 그 어떤 변호사가 와도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완벽한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완전한 몰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 증인으로 서주기로 했던 몇몇 친척들은 제가 법정에 나타나자마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울며불며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태식이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형님이 정말 치매에 걸리셔서 걱정되는 마음에. 덕순아,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그놈이 그렇게까지 천하의 나쁜 놈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저는 그 어떤 사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는 비겁한 변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식이는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자신을 이용하던 악당들에게까지. 그 녀석은 이제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홀로 남아 스스로가 저지른 죗값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의 동정도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완벽한 고립. 그것이야말로 제가 아들에게 내려주고 싶었던 가장 큰 형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저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마지막 남은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이의 이혼 소송과 제 재산을 완벽하게 되찾는 법적 절차들이었지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장태식에 대한 형사 재판은 세간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저지른 파렴치한 사기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신문 사회면과 저녁 뉴스에 오르내렸지요. 저는 단 한 번도 재판에 방청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는 그래도 마지막인데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법정에서 유령을 본 듯 하얗게 질려가던 그 얼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원망하던 그 눈빛을 다시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장태식이라는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은 제 법률 대리인인 김민철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었고 저는 그저 영숙이네 집에서 묵묵히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그저 거실을 서성거리기만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금방이라도 속보가 뜰 것 같아 차마 켜지도 못하고 시계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가까워올 무렵 드디어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단호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김민철입니다. 방금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존속 협박 및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고발하지 않았던 사채업자 관련 사기 혐의까지 검찰이 추가 기소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장태식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2년. 제가 멍하니 그 숫자를 되뇌고 있는데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 그 녀석이 저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제 남은 인생의 시간, 그리고 저를 어둠 속의 시설에 가두려 했던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도 합당한 형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으며 아주 이례적으로 한참 동안이나 피고인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는 법정을 통해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으시는데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피고인 장태식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혈연이라는 최소한의 인륜마저 내팽개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어머니의 정신병과 아내의 탓으로 돌리고 법정에서까지 어머니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며 마지막까지 기만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억울함과 고통을 법이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장태식 씨는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도 현실을 부정하더군요.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배신당했습니다. 저 여자와 우리 엄마가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라고 소리치다 법정 경위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분노나 통쾌함보다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비로소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 너머의 젊은 변호사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태식이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자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며느리, 아니, 이제는 제 딸이 된 다연이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것이었지요.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다연이의 이혼 소송을 공식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태식이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명백한 귀책 사유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재판부는 다연이의 이혼 청구를 지체 없이 받아들였고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다연이에게 지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 서류를 받아들던 날, 다연이는 제 손을 잡고 법원 앞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몇 년간 묵은 체증처럼 맺혀있던 응어리를 씻어내는 해방과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와 우리 아이는 평생 그 사람의 그늘에서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이제 그런 말하는 거 아니다. 이제 너는 법적으로도 내 마음에서도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어머니라고 편하게 부르렴. 그리고 너와 내 손주가 살 집은 내가 마련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만 생각하거라.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저는 그날로 다연이와 함께 새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제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국밥집 건물을 처분한 돈은 아들 녀석이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조카 혜진이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돈의 일부를 찾아 아이의 학교와 가깝고 동네가 안전하며 무엇보다 햇볕이 잘 드는 깨끗한 아파트를 한 채 얻어주었습니다. 집을 보는 내내 저는 수십 년 장사를 하며 익힌 눈썰미로 물은 잘 나오는지, 난방은 잘 되는지, 구석에 곰팡이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다연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희는 그렇게 함께 웃고 상의하며 다연이와 손주가 눈치 보지 않고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골랐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던 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휑한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우리는 함께 웃으며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손주 녀석 입가에 짜장 소스가 묻는 것을 보며
다현이와 저는 동시에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그날 먹었던 짜장면 맛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고하고 새로운 가족이 함께하는 희망 가득한 첫 식사였으니까요. 다현이의 삶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재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되찾고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었지요. 태식이가 사채업자들을 속이기 위해 멋대로 내놓았던 국밥집 건물과 땅에 대한 매매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건물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다시 국밥집을 열어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청춘의 기쁨과 슬픔, 남편과의 애틋한 추억이 모두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저는 수소문 끝에 상가 건물을 전문으로 하는 가장 유능하고 정직하다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습니다. 수십 년 장사를 하며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신 있었지요. 중개인은 저를 그저 나이든 할머니로 보지 않고 제 건물의 역사와 가치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좋은 조건의 매수자를 찾아왔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가격으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계약서에 제 인감 도장을 찍던 날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시작한 것을 온전히 제 손으로 끝맺음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으니까요. 며칠 뒤 제 개인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는 제가 지난 세월을 얼마나 치열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해주는 묵직한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이 돈은 더 이상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저 임덕순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자유의 자금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저는 비로소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굴레와 상처를 벗어 던지고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제 삶에는 거짓말처럼 잔잔하고 따스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수감된 아들 녀석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옅어져 갔고 그 빈자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주는 웃음과 온기로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게 가족이란 피를 나눈 혈연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딸이 된 다현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그리고 가끔씩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는 영숙이까지. 단출하지만 서로에게 더없이 든든한 우리들이 바로 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장을 보고 김치를 담그고 주말이면 차를 빌려 가까운 바닷가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태식이와 함께 살던 그 숨막히는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행복이 제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다현이는 여전히 제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해주었습니다. 다현아,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이 늙은이 목숨을 구해준 내 딸이다. 그러니 죄책감 같은 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거라. 너는 내 인생을 살면 되고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된다. 그저 가끔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웃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다. 어느 날 저녁 다현이네 집에서 갓 지은 밥에 손수 만든 반찬으로 저녁을 먹다가 제가 무심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 네 시아버지 될 뻔했던 그 양반이랑 닳고 다른 좌판 위에서 과일을 팔며 약속한 게 있었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늙으면 저 멀리 스위스라는 나라에 꼭 한번 가보자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니 푸른 초원에 예쁜 집들이 있는 아주 그림 같은 곳이라더구나. 결국 그 약속을 못 지키고 그 양반이 먼저 갔지만
지금도 가끔 그 양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저는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한 이야기였는데 다현이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나 봅니다. 며칠 뒤 아이는 제 앞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스위스행 비행기 표와 유명 관광지가 표시된 지도, 그리고 여행 책자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오세요. 아버님과의 약속, 지금이라도 지키셔야죠. 혼자 가셔서 아버님께 자랑도 실컷 하시고 세상 구경도 마음껏 하고 오세요. 어머니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저는 돈이 아깝다, 이 나이에 어딜 가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다현이와 손주 녀석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낯선 나라의 공기를 마시고 창밖으로 펼쳐진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기차를 탔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푸른 초원 위를 평화롭게 노니는 양떼를 보며 저는 주머니 속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남편의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나 드디어 여기 왔소다. 당신이랑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나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하늘에서는 걱정일랑 마시오. 당신 목까지 내가 다 보고 다 즐기고 가리다. 혼자 떠난 여행이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생 제 어깨를 짓누르던 아내로서의 책임감, 어머니로서의 의무감에서 벗어나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저처럼 혼자 여행 온 다른 나라 할머니들과 서툰 손짓 발짓으로 친구가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눈부신 풍경을 배경으로 제 사진을 찍으며 손주에게 보낼 예쁜 엽서를 쓰는 것으로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행복하게 채워나갔습니다. 꿈 같던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보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심했습니다. 다현이네 집과 가까우면서도 제 독립적인 생활을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곳. 제가 선택한 곳은 병원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국내에서 가장 좋다는 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저를 보내려 했던 그 음침하고 외딴 요양원과는 차원이 다른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활기차고 자유로운 곳이었지요.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각자 멋진 인생을 살아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평생 해보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수영 강습도 받고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최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삶의 즐거움과 색깔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가 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중 한 명인 박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준 뒤 지금은 생활비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들 내외의 눈칫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거울을 통해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비단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과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 자식 흉이 될까 두려워,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 쉬쉬하며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김민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변호사님께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시간을 조금만 제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창한 재단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받았던 도움과 용기를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사는 실버타운 커뮤니티 센터 게시판에는 작은 안내문이 하나 붙었습니다. 자녀와의 재산 문제,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임덕순 어르신과 김민철 변호사가 함께하는 무료 법률 상담.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첫 상담이 있던 날 몇 분이나 오실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어 상담실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그분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김 변호사는 날카롭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명쾌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모든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시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제 저도 용기를 내서 내 몫을 찾아봐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두 번째 장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아들에게서 제 인생을 되찾는 것이 저 하나만을 위한 첫 번째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저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일에 힘을 보태는 것이 제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이라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배신당한 비련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 임덕순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따스하고 찬란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